안녕하십니까. 인천일보TV 초대석입니다. 내년 3월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대선 주자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의힘 원희룡 예비후보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까지 제주지사를 지내셨죠? 원 예비후보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 높은 지지율을 받고 계셨어요. 제주지사직을 수행하시면서요. 도민들의 만족도도 높게 여론조사에서 나왔고요. 그런데 굳이 그 제주지사직을 사퇴하면서 대권 도전에 나서게 된 심정이 어떨까? 절박한 심정 또는 강한 의지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은 해보는데요. 각오와 심정 어떠신지요? 네, 2014년부터 지난 7년간 그 제주의 중국 자본에 의한 난개발을 막고 또 온 국민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핫플레이스로 만드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왔습니다. 물론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긴 합니다만 우리 제주도지사로서의 일만 하고 있어가지고는 이 나라가 잘못되는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절망, 여기에 대해서 저도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 2000년부터 우리 한나라당 소장 개혁파로서 국회의원 3선 하면서 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비전을 가다듬어 온 만큼 정권 교체에 이제는 제가 직접 나서서 모든 것을 바쳐야 되겠다.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사직을 사퇴하고 당내 대권 도전에 이제 나섰는데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여당의 모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사직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해보니까 지사직하고 대통령 선거를 둘 다를 다 최선을 다하기는 어렵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것은 저의 양심이고요. 또 하나는 도지사하면 뭐 인사권이든 뭐 엄청난 예산 뭐 누릴 수 있는 권한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은 도정을 살피라고 있는 것이지 이런 당내 선거를 위한 정치 활동을 하는데 그 도지사로서의 여러 가지 권한이라든가 자원을 쓰는 것은 저는 제 공직 윤리상은 안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지사 찬스를 경선에 쓰지는 않겠다라고 선언해서 인수인계를 마치고 결단을 한 거고요. 뭐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기준이나 판단이 저와는 다른 거겠죠. 네, 그렇군요. 다르다. 그런데요, 상식적으로 봤을 땐, 물론 이 여론조사라는 게 100% 신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당내 지지율이나 또 전체적인 후보들의 지지율로 봤을 때는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한 어떤 그런 상황인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뛰쳐나올 수 있었던, 도전하게 된 그런 원동력은 뭐라고 이해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참 소장 개혁파로서 정치 경험과 또 제주도지사로서 행정 경험도 쌓았고 뭐 깨끗하고 또 미래지향적인 혁신 실험도 가장 많이 했기 때문에 갖춘 것 같고 참 좋은데 왜 안 뜰까? 이걸 많은 사람들이 걱정해 주시고 사실 저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제주도라는 이제 아무래도 중앙 정치에서는 관심이 좀 덜한 그런 무대에 가 있었던 것도 있고요. 또 제가 또 제주도지사로서만 너무 또 전념하다 보니까 이런 선거 정치의 감각이 이제 조금 더 새롭게 좀 깨워서 좀 되살려야 하는 그런 걸 느끼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뜻이 있으면 길이 있는 것이고 저는 제가 부족한 것은 실제 경험을 통해서 저를 얼마든지 바꾸고 도전할 그런 각오가 충분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과 기회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발해서 국민들이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반드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원희룡 예비 후보를 아끼시는 또 지지하시는 많은 분들은, 적지 않은 분들은 그래도 제주지사를 한 3선까지 충분히 하고 또 아직 젊으시니까 도전해도 되지 않나 이런 시각도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예. 제가 젊어 보이는데요. 이재명 지사하고 나이가 같아요. 예. 64년 용띠 나이가 같고요. 제주도지사를 벌써 2번을 했기 때문에 물론 뭐 하려면 끝이 없겠습니다만은 제가 중국 자본에 의한 제주도의 난개발을 막고 그동안 또 제주도의 잘못된 이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들 이런 것들을 단호하게
깨끗하게 그래서 제주도의 청렴도를 끌어올리는 이런 저만이 할 수 있는 굵직굵직한 일은 할 만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이제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우리 보수 야당의 개혁과 정권 교체를 위해서 더 열정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열정을 이어서요. 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 유엔 총회 다녀왔는데요. 연설을 했어요. 이 종전 선언을 남북 간에 제안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이 남북 관계 또 한반도 평화에 대한 원 예비 후보님의 의견, 의향은 어떠신지 또 생각하고 계신 특별한 공약은 어떤 방향인지요? 지금 남북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우선 북한의 핵 개발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핵 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약속과 그로 인한 실천 이것이 전제되어야 뭐 종전선언이든 이게 갈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아무런 이 사전 작업과 보장이 안 되는데 한국만 일방적으로 종전선언이라든지 북한이 원하는 것을 카드로 내미는 것은 너무나 성급하고 일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큰 틀에서는 북한이 비핵화라는 결단을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실천 행동을 하게 되면 저는 북한을 국제사회에 끌어들이고 미국과도 수교도 하게 그렇게 해서 저는 오히려 북한을 친미 국가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공약 얘기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현 문재인 정부 지난 4년 동안 뭐 수십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어요.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다들 이렇다 할 효험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는 게 사실이고 현 정부 상당수 관계자들도 시인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음 정부, 차기 정부는 어떤 중요한 과제냐, 이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잘 시행을 해야 될 텐데요.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원 후보님의 포부는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요? 문재인 정부가 가장 실패한 게 이제 부동산이죠. 저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내 집을 가지려는 국민들의 자연스러운 그 욕망을 너무 그것을 죄악시했다. 그래서 내 집을 살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괴롭힐까? 세금이든 금융이든 이런 쪽으로만 했고 그다음 내 집을 마련하려고 여기저기 아무튼 뛰어다니는 사람들을 무슨 투기꾼처럼 몰고 간 여기 때문에 정책이 꼬였고요. 또 하나는 시장을 누르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것은 공급이 풀리면 가격이 내려가게 돼 있고 그렇죠. 수요가 몰리면 올라가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서 공급을 해주면서 또 내 집 마련을 할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면서 이거를 이 물꼬를 이렇게 끌어나가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냥 힘으로 누르고 그다음 죄인 다루듯이 그냥 벌 줘서 누르려고 하니까 풍선처럼 누르면 그때는 잠시 눌리는 것 같지만 그다음 더 부풀어 오르고 이제는 젊은 사람들까지 전부 이제 공포에 의한 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시장 기능을 이제 벗어난 그야말로 투기를 넘어서서 공포의 어떤 그 원리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건드릴 거면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공급도 늘리고 그다음 내 집 마련에 대해서는 도와주면서 그리고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임대주택도 짓고 하면서 이거를 시간을 들여서 해결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성급한 임대차 3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수요를 억누르는 일변도의 정책을 이것을 없애기만 해도 저는 지금보다는 훨씬 시장의 안정세로 돌아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 시장 질서에 자연스럽게 흐름을 내맡겨 놓고 다만 정부는 최소한의 어떤 복지적인 차원이랄지 그 빈틈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주고 지원해주는 그런 그렇죠. 역할로 한정해야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이해될까요?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이 경선이 본격화되면서 여나 야나 막론하고 당내 아주 시끄럽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같이 경쟁 상대가 되겠죠. 윤석열 후보 이른바 이 검찰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이라고 칭을 하던데요. 시끄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면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그리고 후보다 누구다 가릴 것 없이 철저히 조사해서 진실에 입각해서 책임질 걸 책임져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진실에 대한 정확한 결과가 안 나온 상태에서 이걸 정치적으로 흠집내기로만 하게 되면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정말 피곤해하고 국민들은 더 정치 공무원 때문에 편이 갈리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이 선거가 상대방을 죽여야 자기네가 이기는 싸움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어떤 진실에 입각해서 어떤 근거가 나왔을 때 책임을 묻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는 이런 식의 네거티브는 국민들이 이제는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이 처음엔 이 여당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 중심으로 해서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각종 의혹이 본물터지지 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불과 며칠 사이에 이번에는 이제 국민의힘 지금 이미 탈당했겠죠.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 원의 퇴직금을 수령했다라는 부분으로 오히려 강하게 야당의 후폭풍이 이는 모양새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참 이 사건을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그 경기도에서 강제 수용한 땅을 가지고 민간업자들이 개발해 가지고 엄청난 그 투기 이익을 자기네들끼리 폭리를 다 그냥 나눠서 잔치를 해 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오면은 경기도 관계자들 또 그 뭐 개발공사 관계자들 그 법조인들 뭐 정치인들 다 가서 하나씩 다 해 먹은 것 같은데요. 여야 그다음 뭐 정관계 뭐 무슨 경기도 가릴 것 없이 몸통 뭐 깃털 가릴 것 없이 여기 관련된 사람들은 전부 조사해서 전부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걸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는 이거는 정권이 아니라 이거는 하늘이 무너질 정도의 분노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퇴직금을 50억씩 받고 그다음 뭐 5천만 원 넣고 500억씩 벌어가지고 이제 돈잔치하고 이런 걸 보면서 정말 1시간 반씩 지금 버스 타고 출퇴근하면서 그 연말 정산 그 몇십만 원 더 받으려고 이제 전전긍긍하는 우리는 보통 국민들이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심한 허탈감을 안기니까. 이것부터 바로 잡아야죠. 가릴 거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장동 부동산 개발 의혹이나 아니면 이른바 그 검찰에 의한 형사고발 사주 의혹 사건 모두 대통령 선거 국면과는 상관없이 특별검사랄지 이런 기구를 동원해서 전면적으로 수사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입장이실까요? 예, 성역 없이 다 파헤쳐서 다 처벌해야죠. 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야 뭐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고요. 우리 이 땅의 비리, 잘못된 것을 처벌해서 정의를 세우고 국민들의 박탈감, 허탈감을 이건 바로 잡는 것은 그건 선거와 관계없이 해야 되는 일이죠. 정치적인 분위기와는 상관없이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네. 예. 지역에 대한 이 논점으로 이 관심을 좀 모아보죠. 인천에 오셨으니까요. 네. 인천이 이제 인구 300만 명 거대 도시이기도 한데요. 인천에 대한 지역 공약 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어떤 공약이 있으신가요? 제가 과거에 인천에 뭐 살아보기도 했고 많이 다녀보기도 해서 옛날에 보면 특히 이 대우그룹 뭐 대우자동차나 대우기계나 이렇게 해서 이 인천의 경제 활동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또 남동공단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대우그룹 이런 제조업이나 남동공단은 좀 많이 지금 약해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빠져나간다 그랬을 때 그러면 미래에 어떤 먹거리냐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송도 국제 도시라든지 또 이런 데다가 무슨 바이오 산업이 들어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영종의 인천공항과 연계된 어떤 그 항공 부품 산업, MRO 같은 것들을 이제 한다든지 이제 이런 미래의 어떤 이 첨단 산업들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는 미래의 유망한 첨단 산업 부분들을 배치를 하고 그와 관련된 기업, 일자리, 그리고 인재 육성 이런 부분으로 저는 인천뿐만 아니라 인천과 연계된 이 경기도 일대는 최고의 입지와 그동안의 역사적인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장시키면 안 되죠. 그런 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라든지 어떤 항공 연관 산업이라든지 또 우리 송도 국제도시와 연결된 어떤 국제 기능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미래 첨단 산업이 앞에서 이끌어주고 또 현재 또 구조조정 내지는 재조정을 해야 되는 이런 전통 산업 부분에 대해서도 이걸 그냥 단순히 쇠퇴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다시 한번 어떤 그 경쟁력을 갖추는 이런 것들이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천 붙어 있고 또 서울 에워싸고 있는 경기도 그야말로 거대 지역 아니겠습니까? 31개 시군이 포진하고 있는데요. 지역마다 특성이 다 달라요. 도시가 있고 또 농촌이 있고 어촌이 있고 산촌이 있고요. 뭐 한꺼번에 아울러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경기 지역의 현안 중에 많은 현안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 혹시 경기도 지역에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이 부분만은 좀 개선을 해야겠다. 혁신을 해야겠다. 혹시 그런 구상이 있으신지요?
우리 인천도 예를 들어서 저 강화도나 이렇게 김포 지역이나 이렇게 쭉 가면 소위 경기도도 오히려 다른 그 지방보다도 더 규제 당하고 낙후되어 있는 이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경기 남부 같은 경우에는 도시화로 인해 가지고 팽창이 되고 팽창과 밀집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경기도라고 해서 같은 경기도가 아니고 인천이라고 해서 같은 인천이 아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옷 하나의 그 사이즈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맞추려는 것들이 아니라 몸집에 맞는 그런 규제와 앞으로의 지역 개발 전략들을 가져가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많은 자율권과 규제의 완화 이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기후 변화와 어떤 이 탈석탄으로 가야 되는 이런 걸 생각할 때는 영흥에 있는 우리 수도권의 전기를 공급하는 석탄 발전 이걸 어떻게 빨리 미래의 어떤 기후 변화의 에너지 체제에 맞게 이걸 전환시킬 거냐 이런 부분도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많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끝으로 내가 반드시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런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국민 여러분께 카메라 보시고요. 네, 호소하고 싶으신 말씀 저는 해주시죠. 대통령으로서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은 과감하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민간을 믿고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가가 전부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것도 해주겠다 저것도 해주겠다 또는 규제로 부동산값 올리고 기업들 못 살게 구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민간의 혁신 기능과 시장의 작동을 풀어주는 좀 더 많은 자유를 주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집값이 오르고 일자리가 없고 또 부모가 없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런 자산이 적은 경우에는 정말 미래의 희망이 없는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내 집 마련과 일자리와 아이들을 낳고 키우는 데 있어서 국가가 정확한 맞춤형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고 새로운 정부를 이끌게 되면 국가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국가가 국민 개개인들에게 부모 찬스 대신 국가 찬스를 제공을 하고요. 그래서 아이 낳기 좋게, 그리고 내 집 마련하기 좋게, 일자리 취직하기 좋게 만들고요. 대신 국가가 우리 민간과 시장을 누르고 빼앗는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정부에 대한 혁신을 하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는 기회를 넓혀주고 또 우리나라 전체로는 미래 30년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국가의 방향을 다시 잡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네, 부모 찬스가 아니라 국가 찬스를 드리겠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오늘 직접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20대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고 있는 국민의힘 원희룡 예비 후보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인천일보 TV 초대석은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